안녕하세요. 박건우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국소비세법 2달 동안 같이 수업을 할 건데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카톡 주세요. 뭐 사진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 찍으셔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좀 복잡다 그러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KKU911입니다. 이쪽으로 메일 주셔도 되고, 뭐 카톡에 사진 기능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국소비세법 2달 같이 진행할 건데요. 우선 시험 구성 항목을 볼게요. 내국소비세법 우리가 40문제죠. 40문제 시험 볼 건데요. 크게 우리가 이 내국소비세법 안에는 3개의 우리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이 한 30문제. 30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개별 소비세법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5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세가 있습니다. 술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법이 5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40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국소비세법은 좀 전력감으로 적으셔야 돼요.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분 8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여러분들 1차 시험을 4과목을 따로 시험 보면 괜찮은데 우리 내국소비세법과 같이 또 보는 시험 과목이 있죠. 같은 교시에 뭡니까? 회계죠. 회계와 우리가 내세법 이 2과목을 같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더더욱 내세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이 꽈락이 있는 과목이 회계죠. 맞죠? 공부량도 제일 많고요. 계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꽈락 위험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 내세법과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거 문제 풀고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풀 때 잘 모르는 보기 내용이 많다. 그럼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평상시에 본인 실력을 이 회계학을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 평상시에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단기간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마킹까지 해서 20분 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고 회계학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푸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보기 내용이 모르는 게 많으면 5보기 내용 중에 모르는 게 이제 2-3개 된다. 그러면 이제 찍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세법을 좀 확실하게 좀 공부하시고요. 이 시간 안에 끝내고 회계학을 편하게 그렇게 풀 수 있게 하면 회계학에서 최소한 꽈락은 나지 않을 겁니다. 회계에서 꽈락 안 나고 다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면 1차는 쉽게 여러분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학 꽈락률이 워낙 높죠. 꽈락률이 아마 4과목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내세법을 저랑 같이 잘 정리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법률을 공부할 때 내세법의 이제 시험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내국소비세법은 계산 문제가 보통 한 4문제 정도. 많으면 5문제, 적으면 3문제.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이론 문제죠.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다음 5개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골라내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이쪽에 포커스가 아니고요. 이쪽 이론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회계학처럼 책상에 앉아서 막 쓰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렇게 푸는 그렇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법 공부하실 때는 말로 많이 하세요. 말로. 책상에 앉아서 쓰면서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또는 지하철 타면서 또는 버스 타면서 대중교통 타면서 오늘 배운 내용 카메라 좀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사람의 뇌는 한번 10번 쓰는 것보다 한번 크게 읽는 것이 머릿속에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내세법은 암기 과목처럼 이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쓰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말로 자꾸 크게. 사람 없을 때는 크게 하고요. 사람 많을 때는 조용하게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과거에 세무사 시험 볼 때, 이제,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학이라고 해서 1부, 2부 논술 문제가 있는데, 그거 책상에 앉아서 다 쓰면서 못 외워요.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암기해야 되는 과목은 점심 식사 후에 산에 가서 도서관 뒤쪽에 가서 말로 되게 많이 했어요. 가장 공부하기 싫을 때 말로 자꾸 하니까 효율적인 또 공부 방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세이브하고 머리 좋을 때는 이제 계산문 유형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렇게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여러분들 또 말하고 싶은 게 우리 프리스쿨이 있습니다. 내세법이 한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총 한 6강, 7강 되는데 한 4시간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꼭 들으세요. 꼭 듣기를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각 파트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갈 때 100% 이해하겠다. 어려워요. 천재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게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래도 갈 때는 아직 우리가 뒤에 내용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프리스쿨은 우리가 정규 이론 과정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해서 깊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요. 왜냐하면 차례대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1장부터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큰 흐름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다 배워야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프리스쿨은 얇게 씁니다. 얇게. 아주 얇게 가장 기초적인 거 각 파트마다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각 파트마다 가장 쉽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 기본 뼈대를 전체 3가지 세목을 전부 다 프리스쿨에서 4시간 동안 다 제가 다루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한 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3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거를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바로 수강하세요. 이걸 듣고 보는 거랑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들 정규 이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정규 이론 과정은 깊게 해서 쭉 가다 보니까 뒤쪽에 연결이 안 돼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프리스쿨 미리 하시면 어느 정도 기본 뼈대를 배웠죠.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 꼭 토요일이니까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지 말고요. 네. 꼭 들으세요. 네. 그러면 전체 우리가 세법에 대한 내국 소비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그 다음 올해 2016년 기출문제 잠깐 분석해 드릴게요. 아마 정규 이론 시간에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교재에 전부 다 넣었습니다. 제 교재의 특징은 좀 다른 교재와 차이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기출문제를 거의 다 대부분 우리 교재에 예제하고 비연습 문제 다 제가 바뀐 세법으로 문제를 다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교재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고요. 자, 올해 기출문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좀 어렵다는 분도 있고 좀 쉽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는 분들은 조금 이제 설렁설렁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타이트하게 본 분들은 대부분 한 7, 80점은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 주세법도 한 2문제, 개별소비세법도 한두 문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도 한 30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매년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매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형은 올해도 똑같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요. 그 다음 지역적인 부분, 근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틀리더라도 전체 80점 또는 70점 이상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 들으면서 이 기출문제를 잘 보세요. 특히 우리 관세사 시험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보기 내용이 살짝 약간만 변형시켜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통계학 배우면 정기분포 있죠? 정기분포. 이 평균이 있으면 평균의 어떤 수렴자는 계속 반복적인 문제는 올해도 계속 똑같이 출제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럼 서서히 이런 지역적인 부분까지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매년 출제되었던 제 교재 연습 문제, 예제 있는 이거를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약간씩 생긴다면 서서히 공부 범위를 넓혀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지우고요. 우리 교재 지금 프린터인데 아마 곧 완성된 출판책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프린터에 그냥 빨리 여러분들이 낙수 위주로 적어주시고 정규 교재 나오면 거기다가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 내용 볼게요. 제1장 부가가치세 기초이론인데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목표를 세우세요.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나는 각 법마다 주세법 5, 개별소비세법 5이 난 5개 다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공부를 엄청 빡세게 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목표가 나는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3문제만 맞추겠다. 목표가. 2개는 틀리겠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법 많이 맞추겠다. 그러면 공부량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나중에 교재 보시겠지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 넓은 범위에서 5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제낄 거는 제끼고, 그 다음에 매년 나왔던 그런 부분은 하면 한 3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고 공부 범위를 확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례 하나 들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전체 어떤 이 소비세법에 대한 이론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1장에서는 출제 빈도가 보통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오거나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뒤쪽까지 전체 뼈대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배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잘 하시고. 자, 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이나 뭐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법률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는 거잖아요. 부가세. 자, 이런 생수 사면 부가세 부담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부담하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샤넬이나 프라다 고급 가방 사면 개별 소비세라는 거를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주나 막걸리 술 먹으면 주세 부담해야 하나요? 부담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는 세금이에요.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주세 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려운 세목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계속 내는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과세 방법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법,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는데,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필기해 두세요. 네, 제 수업만 쭉 보지 마시고요. 연습장 하나 꺼내서 제가 필기하는 거 같이 적으세요. 네. 자, 이 사업자는 100이란 무엇을 매입해서 100이란 무엇을 매입해서 300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의 원재료를 사서 300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재료를 사와야 되겠죠. 그러다 본인이 이제 뭔가를 투입해서 더 비싸게 팔 겁니다. 자, 부가가치 정의인데 부가가치란 거는 우리가 가치 창출의 증가분이다. 부가가치란 거는 가치 창출 증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죠? 100에 사서 300에 팔았다면 얼마의 가치를 창출했어요? 200의 가치를 창출했죠. 그렇죠? 200의 가치.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자, 과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자가 이렇게 원재료를 사서 이렇게 가치를 증가시켜서 뭔가를 팔려면 뭘 투입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투입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네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로 가정하고요. 자, 개인 사업자. 자, 제가 이런 레이저 포인트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원재료를 사서 뭔가를 투입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300에 팔 겁니다. 제가 200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개인 사업자인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이거 만들려면 내 개인 땅이 없으면 뭘 해야 되죠? 뭔가를 빌려야 되겠죠. 맞죠? 뭔가를 빌려서 공장을 빌려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토지를 임차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거를 만들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의 투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돈이 없으면 사업 자금은 어디에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리겠죠. 그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해요. 자본. 일종의 대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저의 경영을 투입하겠죠. 저의 인적, 개인 사업자니까 제가 경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 17세기, 16세기에 우리 경제학자들이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 요소인 이런 네 가지를 꼭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자가 뭔가 팔기 위한 재화를 이렇게 팔려면 이런 것들을 투입시켜서 사원거에 대한 가치를 창출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창출시키려면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자, 가정.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맞죠? 근데 이 이론에서는 이거 네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투입해서 이런 200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이 제공한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가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땅 빌리면 임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람 뽑아서 썼다면 월급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월급 줘야 되죠. 맞죠? 은행에 돈 빌렸다면, 자본을 빌렸다면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사업해서 남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은 누구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옷 장사를 했어요.
쭉 팔 거 팔고 쭉 수입 생기고 비용 나고 그 다음 남는 게 있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맞죠? 왜 내 거예요? 내가 경영했기 때문에 그 이익은 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윤을 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산법의 특징은 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했다면 이런 요소들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뭔가 대가 줄 것이다. 그 대가를 전부 다 구하자. 토지를 준 사람에게는 지대. 이걸로 제가 교재에서는 뭐 지대라고 표시했는데 하나 적어둘게요. 임차료, 임대료, 지대. 자, 지대, 임대료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료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료다. 임차료다. 여러분들 이제 월세 살면 원룸에 살면 월세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임차료다. 두 번째,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 뭘 줘야 됩니까? 급여 줘야 되겠죠. 급여, 인건비. 급여.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그다음 쭉 뺄 거 다 빼고 남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걸 우리가 이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투입했다면 이런 것들을 주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 가산법은 지대를 만약에 40 주었고요. 인건비를 50 주었고요. 이자를 30 주었고요.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이윤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산법의 논리입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산법이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 네 가지를 투입했다면 이 투입한 대가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 인건비, 이자, 이윤 이 네 가지를 더하면 이게 뭐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나 나온다는 거죠? 이 금액이 2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를 곱하자.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가산법이라는 겁니다. 가산법. 네. 자, 장단점 볼게요. 이론상으로는 조금 우수하겠지만 현실은 이래야 아니네요. 이렇지 않죠? 맞죠? 여러분들이 그냥 옷장 산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투입할 거고 그 투입한 걸 다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방법이지 현실에서 적용은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회계학 배우면 300 파는 게 뭐예요? 이게 매출이죠. 맞죠? 매출에서 여러 가지 막 나가잖아요.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뭐 급여, 이자 비용, 네. 당기수익 남는 거. 300 팔았다면 쭉 이게 100이 뭐예요? 이게 매출원가겠죠. 맞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팔았다면 여기에 대한 매출원가 빼고 우리가 그 원재료 빼고 이런 것들을 쭉 지급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론이다. 현실 적용은 어렵다. 어렵다. 왜? 생산요소가 이것만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맞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제법을 볼게요. 공제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단계 거래 공제법.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에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입니다. 지금 하고 하는 게 세금을 구하는 겁니다. 세금. 자, 구하는데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이런 겁니다. 너 매출에서 매입을 빼야 되지 않느냐? 여기다가 10% 곱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매출이 얼마예요? 300이죠? 매입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에 사서 300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창출한 게 200 창출이지 않느냐? 이 200을 부가가치로 봐서 10%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오겠죠. 맞죠? 네. 300 빼기 100 하면 200 곱하기 10% 하면 2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 방식을 전단계 거래 공제법. 네. 자, 내가 파는 겁니다. 전단계 거래 얼마 있습니까? 내가 전단계 거래라는 거는 내가 사온 거. 요게 4단계고요. 전단계랑은 2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100에 사온 거. 이걸 빼자. 내가 파는 거에서 내가 전단계 거래한 거. 나의 전단계 내가 사온 거를 빼자. 이렇게 해서 부가치를 구해서 10% 하면 납부세액이 20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내용 배워갈게. 자, 뒤쪽에 있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읽지는 마세요. 네. 이런 원리다. 네. 자, 요 용어 정리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이라면 전부 다 판 거를 매출합니다. 우리 회계하기는 회사가 이제 상품 판매하는 도매업이라면 뭐가 매출이에요? 이거 사서 팔아서 거래하는 회사라면 이거 판 게 매출이죠. 맞죠? 회계학에서. 그 다음에 회계학에서는 내가 이제 기계장치 사서 쓰다가 팔았어요. 이게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쭉 표시합니다. 즉 정규 매출액은 아닙니다. 회계학은 그런데 근데 우리 내국소비세법에서는 전부 다 판 거는, 사업자가 판 거는 전부 다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업자가 사온 거는 전부 다 매입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이라면 사업자가 판 거다. 뭐 기계장치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을 사와서 이걸 팔 수도 있고요. 생수 파는 회사라면 생수를 사와서 파는, 이것도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쓰는 거 판 것도 전부 다 매출이다. 자, 용어 정리 됐습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사업자 판 거다. 회계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회계의 매출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용어 정리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내용을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 3번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위의 식에서 괄호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죠? 괄호를 풀면 매출 곱하기 10% 되나요? 맞죠? 빼기 괄호 풀면 매입 곱하기 10% 되죠? 네. 자, 매입의 10% 곱한 금액을 우리가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걸 지울게요. 매입의 10%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매출의 10% 곱한 금액을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입의 10%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 매출의 10%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사례 볼게요. 얼마 팔았습니까? 300이 팔았죠? 300의 10%면 얼마예요? 30이죠. 맞죠? 아까 매입의 10% 하면 얼마죠? 120% 하면 10이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얼마를 구한다는 겁니까? 20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자, 특징은 매출이 있으면 무조건 10% 곱해요. 근데 매입에 대한 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고요. 입증을 해야 돼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텍스 인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내가 돈을 주고 뭔가를 매입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액이 얼마다. 입증을 해야만 빼줍니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자, 이제 사업자별 거래 단계를 볼게요.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단계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될 겁니다. 두 번째, 피디님 요거 보입니까? 좀 더 내렸을까요? 요거 글씨 보여요? 괜찮아요? 네. 사업자별 거래 단계를 볼게요. 조금 현실성 있게 우리가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고 물건 살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점 가서 물건 살 때 부가세 줘요, 안 줘요? 주고 사오죠, 맞죠? 네. 자, 이제 현실 생활을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A 사업자가 있고요. 최초 사업자를 할게요. B 사업자가 있습니다. C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건 살 거면 이렇게 사업자끼리 와서 최종 여러분들이 구입할 겁니다. 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이라 할게요.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이라 할게요. C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A는 최초 사업자고요. A가 여기에 100에 팔았어요. 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이 되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0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만 200 남죠? 300이 팔아야 되겠죠. 맞죠? 네. 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200이라면 100에 사서 300에 팔아야만 B가 사업자가 같이 증가한 금액이 200이잖아요. 맞죠? 자, 여기서 부가가치가 200이 되려면 100에 사서 300에 팔아면 200 되잖아요. 맞죠? 여기도. 자, C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이라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소비자에게? 300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만 C 사업자가 창출한 게 300 됩니까? 600이 돼야 되겠죠. 맞죠? 600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 내용 이해됩니까? 자,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다. 가치 증가분이다. 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만 본인이 가치를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2배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100에 사서 300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C 사업자가 300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300에 사서 600에 팔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A 사업자는 B 사업자에게 물건을 팔 때 부가가치세 10%를 붙입니다. 10을 같이 거래 징수합니다. B 사업자는 C 사업자에게 물건 팔 때 300만 받는 게 아니고 30을 같이 징수합니다. C 사업자는 여러분들에게 물건 팔 때 공급가액인 600만 받아요? 아니면 부가세 60도 같이 받아요? 같이 받죠? 60을 받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거래 징수라는 겁니다. 거래 징수라는 용어를 써요. 사업자를 팔 때 물건 가격만 받는 게 아니고요. 부가세도 같이 붙여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C 사업자가 여러분들의 물건 팔 때 600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부가세 붙여서 같이 받을 겁니다. 자, 거래 징수하는데, 자, 이 거래 징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입증을 할 겁니다. 뒤에서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별로 이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게요. 자, A 사업자 매출의 10%면 얼마죠? 본인이 팔은 거의 10%를 부가세를 걷어야 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자, A 사업자는
납부세액이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무세 10을 세금을 낼 겁니다. 비사업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사업자는 매출의 10%. 비사업자의 매출이 얼마예요? 얼마에 팔았어요? 300에 팔았죠. 그럼 10% 붙이면 얼마예요? 30. 그다음 B사업자가 A사업자에게 100의 물건을 사올 때 얼마를 주고 사왔어요? 부가세 10 주고 사왔죠. 이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B사업자는 얼마 부가세 부담하고 물건 사왔어요? 10이죠. 맞죠? 10. 그래서 B사업자가 세무세 내는 금액은 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C사업자. C사업자가 물건 팔 때 얼마에 팔았죠? 600에 팔았죠. 부가세 10% 붙이면 얼마죠? 60이죠. C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얼마죠? C사업자가 B사업자로부터 물건 사올 때 부가세 얼마 주고 사왔어요? 30 주고 사왔죠. 자, 이렇게 해서 세무세 내는 금액이 30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각 사업자별 거래 방식, 세금 계산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부가세 부담하고 물건 사올 겁니다. 자, 소비자 입장은 600의 물건의 공가에 해당되는 돈을 줄 때 부가세도 같이 줄 겁니다. 최종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은 누가 냈어요? 국가에? 지금 국가에 세금 낸 게 얼마예요? A가 세무세 얼마 냈어요? A가 납부 10 냈죠. B가 얼마 냈어요? 20 세무세 냈죠. C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얼마 냈어요? 30 냈죠. 근데 최종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죠.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소비세입니다. 첫 번째, 간접세다. 간접세는 담세자는 게 있습니다.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 부담하는 자.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한 사람 누구예요? 세무세 납부한 사람은 누굽니까? A, B, C 사업자죠. A, B, C 사업자죠. 그래서 세금을 신고 납부한 사람이랑 세금 부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다릅니까? 맞죠? 다르죠? 네.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내기 힘드시면 우리 입만 같이 뻥긋뻥긋 해주세요. 아시겠죠? 입만 뻥긋뻥긋 해주세요. 네. 우리가 간접세라는 용어를 써요. 자, 여기서 하나 비교해 볼게요. 직접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옷 사봤나 해볼게요. 옷 물건 띄어서 물건 팔겠죠? 이익 보면 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 걸 소득세랍니다. 즉, 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느냐?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물건을 사서 물건 팔아서 이익 생기면, 소득이 생기면 내가 내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즉, 세금을 신고 내가 하고요. 납부 누가 해요? 내가 하겠죠.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 법인세. 자, 소득세는 우리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개인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죠. 맞죠? 삼성전자는
법인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소득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뭐 당기순이익이 뭐 10조가 되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이익 낸 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주 삼성전자. 우리가 법인이 되면 이 법인 이름으로 경제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란 주식회사가 있으면 삼성전자 이름으로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그 단체 이름으로 뭔가를 경제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걸 우리가 법인세 하고요. 자,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개인. 자, 개인 사업자. 내가 개인의 자격으로서 이익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는 걸 우리가 소득세고 개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직접세입니다. 뭐죠? 세금 신고 내가 하겠죠. 세금 부담 누가 해요? 내가 벌은 이익에 대해서 내가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맞죠? 직접세 두 가지.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직접세 용어. 근데 부가가치세는 직접세다, 간접세다? 간접세다. 세금은 A, B, C 사업자가 하죠. 그 다음 세금 납부, 부담. 누가 해요? 최종 소비자가 하겠죠. 네. 자, 잘 보세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의 원리.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A가 100이고 B가 200이고 C가 300입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 방식이 300에 대한 10%에서 30 내는 거, 200에 대해서 10%에서 20 내는 거, 100에 대해서 10%에서 10을 내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안 되는 겁니다. 즉 C 사업자를 예를 들어보면, 자, C를 예를 들면 C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인데 C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을 직접 구해서 300이 10%에서 30 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자, 이런 매출에 대한 10%, 그 다음에 매입세액 있으면 빼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납부세액 30을 구한다는 겁니다. 뭐죠?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10% 때려서 30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매출의 10%, 그 다음 매입세액을 빼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방식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다단계 거래세라는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안 드나요? 보면 A가 10 내고요. B가 10 공제받죠. B가 30 내고요. C가 30 공제받아요.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이 매입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고 공제받고, 내고 다시 공제받고. 뭐 하는 거예요? 맞죠? A가 내면 B가 공제받고, B가 내면 C는 나중에 또 공제받고. 즉,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자, 어차피 지금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세금 얼마 거두면 돼요? 60만 거두면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최종 사업자인 C가 소비자에게 팔 때 600에 팔고 60 걷어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업자 C나가, 최종 사업자 C나가 이렇게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이런 거 적용하지 말고 그냥 사업자 C가 네가 소비자에게 600에 팔 때 부가세 60 걷어서 그냥 국가에 내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 세금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C가 하고 세금 납부는 60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맞겠죠?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 방식이랍니다. 단단계. 한 단계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단단계가 아닙니다. 세금을 각 거래 단계마다, 다단계마다 이 거래된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적어줄게요. 탈세 방지. 여러분, 탈세가 뭐죠? 탈세가 뭐예요? 내가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내는 걸 탈세하잖아요. 맞죠? 네. 자, A가 B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이익 봤으면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B와 C 단계를 볼게요. B와 C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C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 30을 공제받으려면 국가에 이런 거를 제출해서 증빙을 될 겁니다. 나 물건 300 주고 사올 때 30을 내가 부담했다. 근데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30 내가 낼 거에서 공제받아야 된다.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B 사업자가 C 사업자에게 판 이 매출을 누락할 수 있어요? 없을까요? C는 분명히 이거 공제받아야 되니까 입증할 겁니다. 그러면 A가 이 매출에 대한 10% 이거 신고 안 하면 걸려요, 안 걸려요? 당연히 걸리겠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탈세 방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볶이집 가면 카드로 안 날려는 사업자가 있죠. 맞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쭉 가서 뭐 떡볶이집 갔는데 카드로 하면 안 돼요? 라면 카드로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내라는 겁니까? 현금 내라는 거죠. 맞죠? 왜 현금 내라 할까요? 세금 신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카드라면 내 카드 지킨 거 거래는 여기 다 남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내서 거래 징수해 버리면 B는 본인이 부담한 10에 대한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이 물건 사올 때 이 C가 발행해 준 게 있습니다. C가 A가 B에게 10을 걷겠다. 증빙으로 내가 세금 계산서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준 세금 계산서 받아서 나중에 공제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에 제출할 건데, 그러면 반대로 이 물건 판돈들이 이런 매출에 대한 이런 신고가 안 들어가면 걸린다는 겁니다. 즉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뭘 방지할 수 있냐면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탈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부가가치세는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각 거래 단계마다 A, B, C 각 거래 단계마다 거래할 때마다 이렇게 세금을 내라. 매출의 10%, 10, 매출의 10%, 30, 매입세액 10, 20 내고 매출의 10%, 60, 매입세액 30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행부가가치세법은 다단계 거래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세 번째 특징.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특징. 여러분들은 매입세 공제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부가세 부담하고 물건 사잖아요? 맞죠? 우리 촬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쉬는 시간에 뭐 커피숍 가서 커피 사먹고 부가세 부담하고, 편의점 가서 부가세 부담하고 사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가세 부담했는데 왜 매입세 공제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매출이 없죠? 맞죠? 매출이 없다는 것은 어떤 입장이에요? 최종 소비자 입장인 거죠. 맞나요? 맞아요, PD님? 맞죠? 네. 여러분들은 왜 매입세 공제를 안 하냐면 여러분들은 매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소비자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출이 없다. 그러면 매출이 없다. 매출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매출이 없다는 것은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입수익 없어요. 근데 사업자는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매출이 있죠. 그래서 뭐 해주냐? 매입세액을 해준다는 겁니다. 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 빼주고요.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 특징이고요. 자, 요거는 해주고요. 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C사업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배우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C사업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C사업자의 매출은 얼마죠? C사업자의 매출 얼마예요? C사업자는 600이죠. 자, 600에 10%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매출세액이 나왔죠? 60이 나왔죠. 근데 이 C사업자의 매출에는 C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300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단계. 자, A, B 사업자의 누적 부가가치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A, B 사업자의 즉 전 단계 부가가치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 C의 매출은 자기 포함한 누적 부가가치의 전체 합입니다. 여기에 그냥 10% 때리고 매입세액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미 A, B는 부가가치 10, B 부가가치 20 냈어요, 안 냈어요? 이미 냈죠, 맞죠? C사업자의 600에 대해서 10% 곱하고 매입세액을 안 해주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왜? A사업자, B사업자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이미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빼주자? 매입세액을 빼주자는 겁니다. 이 매입세액은 자, 이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 단계까지 A하고 B하고 사업자 전 단계까지 부가가치 합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A 사업자 부가가치는 얼마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예요? 10이죠. B 사업자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죠? 20이죠. 전 단계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 합계가 얼마죠? 30이죠. 맞죠? 30을 빼주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옵니까? 60에서 30 빼면 30이 나오죠. 네. 자, 하나.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원리는 자, 매입세액 공제 원리는 책에 다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도 있습니다. 즉, 매출이 없으면 매입세액 안 해준다. 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업자의 매출이 있으면 매입세액 빼준다. 매입세액 빼줘야만 중복과세가 안 되니까. 맞죠? C사업자의 600인 10%에서 60에서 30을 빼줘야만 정확하게 C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30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누적 부가가치 합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빼준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에서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300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0을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이 얼마예요? 자, C사업자의 전단계 세액이 얼마예요? 30이죠. A 10, B 20. 그래서 이름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단계 거래세 방식으로 해서 탈세 방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렇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원리 좀 잘 정리해 둘게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